안녕하세요. 저는 마흔 중반, 이제 중년의 정점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게는 두 아들놈이 있는데 이 녀석들도 곧 차례대로 군대를 갈 나이가 되었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저는 5년 전 세상을 병마로 떠나신 저희 친정 아빠가 떠오르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는 게 아니라 사무치게 그립기만 합니다. 곧 다가올 20주년의 결혼 기념을 앞두고 서로가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는 저희 남편과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저는 어릴 적에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갑작스런 죽음이 준비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 역시 어릴 적 갑자기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슬픔은 세상에서 그 어느 것으로도 쉽게 위로가 되지 못했죠. 인자하시던 아버지는 그 슬픔을 조금 이겨내시려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셨던 건지 운영하던 사업에만 더욱 시간을 쏟아부으셨고, 저 역시 외롭게 크며 나름대로의 슬픔을 해소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이 그렇게 스스로 해결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생이 되던 해 아빠는 삶이 적적하셨는지 재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재혼한 새어머니 밑으로는 남매들이 있었고 제게는 이복 형제가 생겨버렸죠. 위로는 오빠, 그리고 아래로는 여동생,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복하고 환경 좋은 가족으로 보이기 딱 좋았어요. 부유한 배경에 아들, 딸 골고루 있는 집은 여전히 남들에게는 이상적인 가정이나 마찬가지였고요. 프랜차이즈 유통회사를 운영하신 아버지는 제가 자라나는 사이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데 모자람 없이 지원도 넉넉하게 해주실 정도로 돈도 많이 벌어 오셨고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갑작스럽게 변한 가정 환경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무래도 친자식과 남의 자식은 결이 다른 건지 새어머니는 본인 자식들과 제게 대하는 모습이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함께 살아간 지 몇 달 지나면서 확연하게 그게 피부로 느껴지는 겁니다. 아빠는 회사 일이 바쁘셔서 거의 새벽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기 일쑤였지만 일부러 저녁 시간에 5명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일에는 빠지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가족을 다시 꾸리신 일에 대한 책임감이 막대하셨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따금씩 아빠가 출장을 가시는 날에는 저는 말 못할 사정들이 하나둘 생겨나는 겁니다. 새엄마가 본인 자식들만 챙겨서 친정을 다녀오신다던가 혹은 외식을 하고 오시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남매들의 손에는 비싼 백화점 명품 쇼핑백이 가득 들려있기도 했고요.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제 것은 단 한 번도 사들고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 함께 가겠냐고 제안하신 적도 없었고요. 날이 좋아 어디 나들이를 가더라도 저는 꼭 데리고 가지도 않더군요. 집에 식탁 위에 김밥 꽁다리만 수북이 쌓여 있는 걸 제 밥이라도 남겨놓으시고 남매들을 데리고 볕 좋은 날 자주 외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할수록 잊혀지지 않는 서러운 기억이네요. 어린 마음에 서운해도 티내지 않고 꾹꾹 속으로 삼키며 지냈던 날도 많았어요. 재혼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쯤이었나 봐요. 집안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건 바로 그쯤이었습니다. 오빠는 처음 본 이미지와는 다르게 불량스러운 친구들과 쉽게 어울려 다녔고 여자를 밝혀서 그런지 일찍이 밖에서 자식을 본 적도 있어요. 그 일로 아빠는 이복 오빠에게 크게 실망하셨지만 처음부터 호되게 나무라지는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친 사고가 수위가 좀 높긴 했지만 아무래도 본지 얼마 안 된 시다른 자식들이 어색한 건 마찬가지였겠죠. 그마저도 아빠는 일찍이 아이를 본 이복 오빠를 위해 두 사람이 살 집도 마련해 줬어요. 하지만 잘 사는 것 같더니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찢어지는 바람에
아이는 여자 쪽에서 데려가고 또 이복 오빠는 혼자 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막 20살이 된 남자애가 양육비를 제대로 대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의 양육비까지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방안까지 마련하는 바람에 새엄마는 점점 아빠에게 갸냘프고 연약하고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는 그런 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시작으로 더욱 엇나가기 시작하는 이복 오빠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새엄마는 아빠 눈치를 보며 급급하게 숨기기 바쁜 날만 늘어갔습니다. 새엄마는 오빠가 사고를 칠 때마다 혹여나 제가 아빠에게 이르지 않을까 입단속을 시키시는 일도 있었고요. 저 역시 시시콜콜 아빠에게 이르진 않았지만 친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저희 부녀 사이도 어색해졌다고 할까요? 저도 아빠에게 다정다감한 성격이 아니기에 입을 꾹 다물고 마치 남처럼 지낼 뿐 더 이상의 교감은 생겨나지 않았어요. 저는 아빠가 재혼하시기 전 조용히 지냈던 집안 분위기에서 이복 오빠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변화된 환경이 솔직히 적응도 잘 되지 않았고, 또 새엄마의 은근한 차별과 구박, 그리고 눈칫밥 때문에 20살 되던 해에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하던 아빠와는 다르게 새엄마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저는 씁쓸하게 독립을 시작하게 됐지만 오히려 제 속은 시원하더군요. 혼자서 눈치 보며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김밥도 제대로 싸서 꽁다리가 아닌 예쁜 접시에 보기 좋게 쌓아 먹고 하니까 오히려 어릴 적 제게 쌓였던 서운한 감정들은 어느새 기억에서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행히 그런 환경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대학을 가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좋은 대학에서 높은 성적으로 졸업까지 마침내 해냈죠. 집에서 독립한 이후로 오히려 학업과 사회에 나갈 준비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대기업에 취직하게 됩니다. 대학 초반에만 해도 막 20살이 넘은 딸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아빠와 연락을 자주 했지만 졸업할 때쯤 제가 취직을 하고 나자 오히려 그 연락마저도 드문드문하고 새엄마는 물론 제게 관심도 없으셨고요. 반찬 한번 해주신 적도 없었고 제가 돈 쓰는 게 보기 싫었던 건지 요즘 애들 돈 많으면 사고치고 이상한 남자들 만나서 이상한 짓거리 한다면서 한 달에 용돈 10만 원만 주라고 입김을 불었습니다. 제가 무슨 지 아들처럼 싹수 없는 애로 보는 것 같아 새엄마와의 사이는 그렇게 점점 멀어져만 갔었죠. 집안에 사고치는 사람은 제가 아닌 이복 오빠였는데 말이죠. 이복 오빠는 뒤늦게 지방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하고 취직도 하고 잘 지내는 줄만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지방에 내려가서도 대학 생활에 열중하지 않고 도박에 손을 댔는지 한 번 사고를 쳤다 하면 몇 천만 원 단위의 빚을 떠안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빠가 제일 혐오하는 스타일이 도박, 여자, 술로 사고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새엄마도 이복 오빠가 쳐대는 사고가 이제는 감당하기 버거웠는지 알아서 해결하라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고 지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 또다시 감방에 들어갈 위기가 처해지자 아빠한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비는 거 있죠. 아빠는 마지못해서 이복 오빠를 도와주긴 했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번이 마지막이야. 집안에 거머리도 아니고 누굴 닮았는지 왜 내 돈을 벌레처럼 자근자근 가져가려고 해? 한 번만 더 사고 치거나 이런 일로 집안 꼬락선이 어지럽히면 당신하고 네 아들 당장 쫓아낼 줄 알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것도 말뿐이었습니다. 사업하실 때는 강단 있고 뚝심 있는 스타일이셨는데 가족 문제만큼은 마음이 쫌생이처럼 변해서
우유부단 그 자체였어요. 말만 그렇게 하실 뿐 또 사고를 치거나 새엄마가 자기 친정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숨을 내쉬면서도 도와줄 건 다 주셨거든요. 이 모든 건 새엄마 그년의 이빨린 현올림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과거에 어디 출신인지 몰라도 사람을 주무르는 건 대한민국 제일이었거든요. 어린 제가 봐도 거짓말이고 어떻게 한번 돈 뜯어내려는 수작으로 보였지만 아빠는 알면서도 넘어가는지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그렇게 내놓을 때가 많았죠. 아무튼 저는 이복 오빠와 새엄마에게 배울 점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니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가족에 대한 정은 단 1%라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제 나름대로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 번듯하게 자리도 잡았고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결혼도 약속한 사람이기에 유일한 핏줄인 아빠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했죠. 어느 날 지금의 신랑을 저희 집에 인사시키러 갔던 첫날 눈에서 딱히 반가워하지 않았던 기색이 역력했던 게 기억납니다. 반가워해 주시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안에 맞이할 새로운 식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는 대접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날도 여전히 새엄마는 가식적인 모습으로 고상하게 인사만 받으실 뿐 딱히 제 신랑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나 처갓집 음식 따위는 대접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도 아빠가 첫인사 온 예비 사위에게 뭐라도 대접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요구를 하면 그제야 제깍 일어나 배달 음식, 그것도 짜장면을 시켜주더군요. 참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정말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음식을 준비 못했다면서 다음에 오면 꼭 진수성찬으로 대접해 준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제가 황당하던지 새엄마가 그랬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 아들보다 안정적이고 잘 사는 모습이 보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라도 재산이 저에게 넘어갈까봐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고상한 장모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 있죠? 내가 우리 딸을 뱃속으로 낳진 않았지만 얼마나 눈물로 키웠는지 몰라요. 얘가 어릴 때부터 워낙 예의도 없고 욕심이 많아서 그거 내가 뒤에서 감당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정신 차려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지만 언제 또 사고 칠지 항상 걱정이네요. 그러니 결혼하거든 단단히 챙겨야 될 거예요. 이건 뭐 개가 짖는 멍멍이 소리인지 학교 다닐 때 사고 한 번 친 적 없었고 항상 예의 바르다고 동네 분들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예비 남편 앞에서 저를 험담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기 힘들더군요. 새엄마, 말 조심하세요. 엄마 대우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조용히 있으라고요. 그러자 이것 보세요. 얼마나 싸나운지 알겠죠? 한번 눈 돌아가면 지 엄마도 못 알아본다니까. 이렇게 사람 애간장을 태우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옆에서 저 대신 혼내줘서 저에 대한 험담은 멈출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제 예비 남편을 험담하기 시작하더군요. 애가 겉만 번지르한 게 영 수정이 짝으로 탐탁지가 않네요. 뭐가 어때서 괜찮기만 한데 애가 대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부모님도 번듯하게 자주성가하시고 보기 좋던데. 아니 남자가 대기업 다니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겉만 번지르르한 애들 대학 때 여자랑 동거라도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앉자마자 자기 명함부터 내미는 게 저는 별로예요. 전 남자친구를 마중하고 돌아와 친정집에 들어서는 순간 현관에서 새엄마와 아빠가 하는 대화 소리에 당황해 마저 인기척을 내지도 못하고 두 분의 이야기를 엿듣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장인어른이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데 수정이 옆에 괜찮은 남자가 붙겠어요?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놈들이나 붙겠죠.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잖아요. 자네 말이 맞아. 하긴 돈 보고 대드는 놈도 한둘이 아닐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잘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수정이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여보 만난 거 보면 남자 보는 눈은 확실해요. 아시죠? 아무래도 가정의 큰 기둥 역할이신 아빠가 어렵긴 했던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아빠 눈치를 보며 살살 간을 보는 새엄마의 속셈을 알면서도 저는 딱히 대들거나 그 말을 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만 아니면 된 거였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대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럴 만큼 정이 쌓인 모녀지간도 아니었는데 아빠에게 오죽했으면 저런 가스라이팅까지 하며 슬슬 간을 볼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저녁 두 분의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된 일도 있어서 그런지 그 이후로 부모님이 남친에 대한 훈수나 의심을 두어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결혼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제 신랑은 결혼을 앞두고 예비 장인 어르신과 장모에게 잘하고 싶은지 여행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아빠는 부쩍 일만 하고 사셔서 그런지 여행이라면 또 흔쾌하게 반응이 무엇보다 좋았는데 문제는 새엄마였어요. 여행을 가자는 소리에 이런 불평 저런 불평 다 늘어놓으시다가 갑자기 당일이 되니까 말을 싹 바꾸시는 겁니다. 예비 신랑도 은근 장모의 변덕에 실망한 눈치였지만 예의 바르게도 딱히 티를 내진 않더라고요. 저는 다 예약해둔 펜션과 맛집들이 아까워서 아빠라도 모시고 다녀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빠도 못 가시겠다고 여행 약속을 취소하시는 겁니다. 왜요,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엄마가 많이 아픈가 봐. 평소에는 잔병치레도 안 하는 사람이 끙끙 앓아서는 아무래도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다. 혼자 잘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오늘은 나보고 꼭 같이 있어달라 그러네.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친정집 앞에서 아빠라도 모시고 가려고 했던 계획마저 무산되어 버리자 은근 허탈한 감정이 많이 드는 겁니다. 화가 많이 나기도 해서 제가 집으로 들어가 새엄마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니 세상에나 아프다는 사람이 마스크팩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 있죠? 저는 교묘하게 새엄마가 만들어내는 이 상황에 정말 짜증이 났어요. 자기 자식들이랑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여자인데 저희랑 가려니 속이 별로였겠죠. 그런 와중에 아빠만 모시고 간다니 은근 속이 꼬였던 겁니다. 자기는 자기 자식들이랑 여행 가도 괜찮고 저희는 안 되는 걸까요? 심지어 일부러 우리만 가려던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아파서 못 간다고 했던 걸 말이죠. 이런 걸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말하는 건가 봅니다.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응어리를 그 당시 남편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모난 것 없이 잘 자란 케이스예요. 두 형제가 사이도 좋고 잘하면서 몇 번 싸우지도 않고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결혼해서도 저와 시동생도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지냈다랄까요? 제가 임신하고 나서 회사를 간뒀으면 하면서도 저 역시 친정에서 도움 없이 자립한 탓에 일에 대한 욕심, 자산을 알뜰하게 모아가는 것에 뿌듯하고 보람도 있어서 한사코 맞벌이를 고집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성실하고 인정받는 능력자였습니다. 대기업이라 퇴직이 조금 일찍이어도 오히려 회사의 높은 임원진들이 이 사람을 좋게 봐주셨고 자연스럽게 밟는 퇴직 수순이 아닌 이후 더 높은 자리로 끌고 가려는 분위기에
신랑도 회사 일에 열정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이 제 아버지 회사도 커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불러 저녁을 사주셨던 일이 있었고, 그 당시 저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첫째도 어렸던지라 저는 그야말로 육아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죠. 많이 먹어라. 손자 데리고 놀러 좀 오지. 넌 왜 이렇게 딸 자식이 돼서 그렇게 무심하니? 피부치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아빠한테 연락도 좀 하고 안부 전화도 좀 하고 그래야지. 아빠 나이가 벌써 몇인 줄은 아니? 죄송해요. 애 보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그리고 이 사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마 본사로 발령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거 도와주느라. 저는 부녀 간의 어색한 사이를 억지로 회복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새엄마가 싫고 이복 오빠가 싫으니 저도 모르게 아빠를 멀리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자 아버지는 고심 끝에 저희를 만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렵게 꺼내 놓으시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좋은 제안도 하고 싶고, 솔직히 이제 나이가 드니까 회사는 커지고 주변에 슬슬 등쳐먹을 사람들만 존재하지 믿을 만한 사람이 통 없어서 말이야. 너는 이제 애도 둘이고 그만 쉬는 게 어떠냐? 대신 우리 사위가 내 밑에 들어와서 일 좀 도왔으면 하는데, 직장 잘 다니고 있는 너희들에게 할 말은 아니다만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믿고 맡길 사람이 없구나. 갑자기요? 우선 저희도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하는 일도 잘 되고 있는데 아무 대책 없이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아빠 회사라지만 신중할 건 신중해야죠. 저희는 둘 다 너무 당황해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아빠의 회사는 초창기에 함께 투자해 설립하셨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한번 휘청거릴 때 더 손해볼까봐 다들 도망가더군요. 결국 아빠 혼자서 오랫동안 이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셨던 거였어요. 주위에서는 다 망해가는 회사 살린 아빠에게 엄지척하는 분들도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워낙 사건 사고들이 많으니 오랫동안 힘들게 키운 회사를 남들에게 맡기는 게 의심이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제안을 하게 된 거였죠. 저희는 그날 밤 집에 와서 둘 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빠는 점점 나이 들어가시고 회사는 나날이 커져만 가고, 막상 나몰라라 하기엔 그동안에 당신이 공들이신 시간들이 허무하겠죠. 무엇보다 그 회사의 가망성은 무궁무진했으니까요. 신랑은 한 달 정도 회사 일을 하며 아빠의 회사의 재무제표를 전문적으로 파악해 보더니 마침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나 있잖아. 아무래도 장인어르신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도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뭐라고? 지금 회사에서 얼마나 촉망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는 인재는 많지만 아버님 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잖아. 장인어른 말씀이 맞아. 내가 들어가서 회사 열심히 키워볼게. 그날 신랑은 제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을 하며 저를 다정하게 설득하더군요. 제 부모님까지 본인의 부모처럼 살피고 그 심정까지 헤아려주는 남편의 마음에 저 역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둘째를 낳으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혼자서 애 둘을 키우고 회사를 다니기에는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던 저는 제가 못 받은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아 육아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아버지 회사를 다니며 대기업에서 일할 때보다 더 열심히
더 목숨 바쳐 일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고맙고 듬직하던지 옆에서 보던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아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저보다 더 뿌듯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는 그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또 버텨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아빠 회사가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이 처음 회사를 들어갔을 때보다 10배가 넘는 성장을 한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늘었고 전국의 체인점도 많이 늘어나게 됐죠. 하지만 결과가 좋은 일이 생기면 분명 악재는 따르기 마련인가 봐요. 저희에게도 불행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제 남편이 회사에 들어가 딱 10년 동안 일을 한 기점을 두고 간암 판정을 받게 됐어요. 평소 술을 좋아하시고 당신 몸을 신경 쓰지 않으시더니 결국 병이 나게 된 거였죠. 이곳저곳 전이가 되긴 했지만 가망성이 낮진 않다며 의사는 기적을 보자고 저희를 설득했고 아빠는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간암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종종 회사에 나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희 신랑이 어느 날 의문을 갖더군요. 여보, 이상하게 아버님 건강이 좀 더 빨리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 왜? 아빠 또 회사에 나오셨어? 좀 쉬라니까. 아휴, 하여튼 말도 안 들으시고. 약은 잘 챙겨 드신다고 하는데 영 식사를 잘 못 챙겨 드시는 것 같은데 주말에 아버님 댁에 좀 찾아뵙자. 신랑의 눈썰미로 찾아뵌 주말에 저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빠 혼자 주방 한편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양손 가득 보양식을 사간 걸 그대로 들고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엄마는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격앙된 목소리로 묻자 아버지는 마침내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너희들 찾아가서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 앉아라. 라면마저도 입맛을 잃으셨다며 싱크대에 그대로 부어버리시고는 저희를 앉혀놓고 서론이 길지 않게 본론부터 말을 꺼내시더군요. 네 장모가 말이다. 나를 간병하기가 싫은지 어째 요즘 집에 앉아있질 않는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버님 지금 얼마나 위독한 상황인데요. 의사가 희망이 있다고 말한 게 정말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저런 거 드시면 큰일 난다고요.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이어 말하시는 내용에 저희는 두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네 오빠를 글쎄 상무자리 앉혀달라고 하더구나. 네? 뭐라고요? 크네. 여태껏 변변치 않게 뭐 하나 이룬 것도 없고 수정이 너랑 배다른 자식 차별하는 거냐고 며칠 전부터 악을 쓰고 울고 불고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 상무 자리 앉혀주지 않으면 간병도 안 하고 나한테 간병이 붙여서 살라고 하더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별한 건 새엄마였으면서 그딴 소리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역시 남은 남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아빠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죠. 아빠, 이 사람 능력 보고 데려가신 거잖아요. 차별이라뇨. 제 남편이 이 회사 키우려고 밤낮 없이 전국을 뛰며 일했어요. 누구보다 아빠가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 망나니 같은 놈, 이 회사 이바지한 게 하나도 없는 놈한테 상무 자리 앉혀달라고요? 그럼 우리 남편보다 직위가 더 높은 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빠는 제 물음에 말없이 고개만 숙이셨습니다. 아빠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보였어요. 아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새엄마와 이복 오빠를 끔찍이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몇십 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외로우셨을까요? 그 순간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어대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아빠에게 힘을 실어주더군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장인어르신. 뭐? 그, 그래도 되겠나? 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장인어른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자식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장인어른이 혼자서 이렇게 라면 먹고 외롭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방법이 잘못되긴 했지만 아마 어머님 입장에서도 아버님이 당신 아들은 신경도 안 쓰고 사위만 챙기려고 하니까 불안하실 만하죠. 저는 괜찮으니 아버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착해도 이렇게 착해 빠질 수 있을까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자 아빠는 사위의 손을 잡아주며 연신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은혜는 꼭 잊지 않겠다면서 말이죠. 전 그 순간 아빠의 얼굴에 정말 인간의 본성을 보았던 것 같아요. 평생 부려먹던 사위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목숨을 두고 이러는 모습은 정말이지 실망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10년 전 그랬던 것처럼 밤새 잠을 못 이뤘던 밤을 지샜네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나타난 새엄마는 그 조건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아빠 병간호를 잘 하시겠다는 각서까지 쓰셨고 개망나니 같은 제 이복 오빠는 남편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올려놓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새엄마에게 극진한 병간호를 잘 받으셨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가끔 마주쳐도 안색이 좋아지시는 게 보일 만큼 건강한 게 보인다며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새엄마가 정신을 뒤늦게 차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오래가지 못하고 알게 됐어요. 이복 오빠가 사장 자리에 올라간 딱 1년 지난 시점에 아빠는 시한부 판정받고야 말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오래가지 않아 수척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셨고 하루하루 말라가는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주말에 아빠에게 같이 다녀오자고 했죠.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먼저 나서서 그러자고 했을 사람이 그날은 저 혼자 다녀오라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평소 아빠가 좋아하시는 갈비찜과 김치전을 포장해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서던 순간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새엄마는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아빠 혼자서 처량한 늙은이처럼 찬물에 밥 말아서 드시고 있더군요. 늘어진 나시와 반바지는 영락없는 불황자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빠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아빠, 지금 왜 혼자서 거지처럼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새엄마는 어디 가고 아빠 혼자서 이렇게 초라하게 먹고 있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난 괜찮다.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밥을 물에 말아 먹었을 뿐이야. 유난 떨지 마라. 누굴 바보로 봐요? 아빠가 돈이 없어, 가족이 없어. 그렇게 나보다 새엄마랑 이복 오빠 챙기더니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말년에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냔 말이야. 저는 아빠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망의 눈물도 있었고 너무 아빠를 딸로서 제가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도 컸어요. 아빠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키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빠에게 따뜻한 밥을 해드리고 평소 좋아하시던 반찬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저는 새엄마가 외출해서 돌아왔나 싶어서 인터폰을 봤는데 세상에나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했던 남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더니 한 손에 막걸리 5병을 사와서는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실에 앉아 혼자서 막걸리를 마셔대는 거 있죠? 장인어른에게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 막걸리부터 원샷 때리는 남편을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요. 그러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는 겁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변하는 건가, 그게 아니면 이제 아빠 죽을 때가 되니까 변한 건가, 그럼 그동안 잘해온 건 연기였던 건가, 별의별 생각이 들던 와중에 아빠가 남편 눈치를 보다가 마주 앉아 대작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얼큰하게 취한 저희 남편, 맞은편에 앉은 장인 어르신을 빤히 보다가 결국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장인어른, 한 잔 드릴까요? 저는 놀란 얼굴로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쳤어? 아빠 지금 환자야. 어디 술을 들여? 아, 이거 놔봐. 드실 거예요? 말 거예요? 저는 남편의 말투가 조금 거칠다고 느껴졌습니다. 평소 어르신들에게 하는 말투가 아니라 너무 놀라서 굳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래, 한 잔 주게. 아빠가 고민 끝에 잔을 들어 사위에게 내밀자 그 뒤로 술을 따르며 제 남편이 한 말은 더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그러세요. 아니, 한 잔 말고 2잔, 3잔은 어떠세요? 그래, 얼른 빨리 죽죠. 이왕 드시는 거 쭉쭉 들이키십시오. 뭐야? 자네 그게 무슨 막말인가? 아무리 내가 이 꼴이 길었으니 죽게 생겼어도 말이지. 저는 너무 놀라 양손으로 입을 막은 채 신랑과 아빠가 하는 말만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말이요? 지금 막말이라고 하셨습니까? 장인어르신이 여태껏 제게 하신 건 더한 막장이었습니까? 내가 도대체 못해준 게 뭐야, 이 사람아. 네가 대기업에서 받아가는 돈만큼 이제 받아가지 않는가? 대기업이요? 하, 장인어르신, 저 지금 그 회사 계속 다니고 있었으면 이 사람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애들 안 키웠어요. 아세요? 저 10년 동안 하루 6시간 이상 자본 적도 없습니다. 최근에 그 개망나니 새끼가 상무로 들어오면서 업체 거래처 사고 다쳐서 그거 수습하느라 제가 사정사정하고 무릎 꿇고 사과한 게 한두 번인 줄 아세요? 수정이도 있는데 그만하게. 뭘 그만합니까? 이 사람도 알 건 알아야죠. 장인어르신, 그 개망나니 새끼가 저지르는 일이 뭔지 아시면서도 눈 감아주시고 이제는 뭐 회사를 물려주신다고요? 그 망나니 새끼가 도대체 이 회사에 한 게 뭔데요? 저는 피를 토하며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신랑은 그렇게 말을 하며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그렇게 흐느껴 서럽게 우는 건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회사를 오빠한테 물려주신다뇨? 아휴, 그렇게 됐다. 아무리 그래도 사위보다는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모양새도 좋고 너한테도 미안하게 됐구나. 아빠는 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시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들을 듣고 나니 저렇게 착한 남편이 왜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1년 전 장인어른 입장을 생각해 상무 자리에 앉혀놨는데 이제 아빠가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 능력도 없는 놈에게 아들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물려준다고 하는데 결국 터져버리게 된 거였죠. 결국 저는 남편을 겨우 일으켜 세워 그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딱 한마디를 남긴 채 말이죠. 아빠, 지금껏 절 딸로 생각한 적은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 엄마 돌아가시고 3년 만에 지금 새엄마랑 재혼해서 그 순간부터 저는 외톨이 그 자체였어요. 아빠는 매일 회사 나간다고 바쁘지. 집에서는 새엄마가 눈치 주면서 괴롭히지. 제가 사춘기 시절을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보냈는지 알긴 하세요? 그 이후에도 저를 제대로 챙기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항상 그 두 사람을 감싸 안았지. 저한테는 밥은 먹었나,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물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전 그래도 아빠가 무뚝뚝해서 그렇지 마음은 안 그러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버티고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남편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요? 네, 이제 아빠 마음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찾지 마세요. 그만 가볼게요. 저는 이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며 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그 말이 후회가 되네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건 정말 불효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정말 석 달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왕래를 아예 끊어버렸어요. 남편도 회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도저히 망나니 같은 이복 오빠 밑에서 일을 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똥을 싸놓은 걸 일일이 치우는 것도 남편의 몫이었던지라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급하게 아빠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는 뜬금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사람을 볼 줄 몰랐어. 미안하다. 미안해. 갑자기 또 무슨 소리예요? 왜 찾아오셨는데요? 아빠, 이혼하기로 했다. 전부 네 말이 맞았어. 네 새엄마 오빠가 아주 작당을 하고 나를 가지고 놀았더구나. 몸이 망가져서 고장난 기계처럼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주 회사를 개판으로 만들고 재산들을 다 빼돌리고 있었어. 아빠, 이미 다 그럴 걸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 건데요? 아빠는 그렇게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시더니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꺼내놓으셨습니다. 오빠를 회사 대표로 물려준 이후 새엄마와 아빠는 회사를 막장으로 운영해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빠 병세가 점점 안 좋아질 무렵 말도 안 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아빠는 명함만 대표라는 타이틀을 줬지 실질적인 회사 재무라든지 회사 자산들은 맡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일하며 믿었던 직원들에게 잘 감시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아빠는 회사에서 물러나면서도 지분을 오빠에게 넘기지 않았고 오빠가 회사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며 지분을 넘길지 말 건지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아빠나 다름없었던 거였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회사 실적은 악화됐고 오빠가 사고를 치고 다니는 바람에 회사 이미지도 급작스럽게 안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 지분을 차일피일 미뤘던 건데 그때부터 새엄마와 오빠가 회사 지분을 본인들이 아닌 저와 남편에게 넘길까봐 꾀를 썼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새엄마와 오빠의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강제로 아빠 회사를 빼돌리려고 계획을 했던 거였죠.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빠 인간과 유언장만 있으면 회사가 자기들한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빠는 그 유언장 때문에 하루하루를 시달렸다고 했어요. 그 유언장 내용은 모든 재산을 50대 50으로 새엄마와 오빠에게 넘긴다는 대충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강한 배신감이 들어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아빠는 그 두 사람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게 된 거였죠. 아니, 그럼 아빠,
그 집에서 나왔으면 됐잖아. 왜 그 사람들한테 당하면서 그 집에서 있었던 건데? 몸도 안 좋은 양반이 왜 그 지옥 같은 생활을 버텼냐 말이야. 그 두 년놈들에게 내 재산을 한 푼도 주기 싫어서 그랬다. 뭐? 그게 가능해? 그게 무슨 말인데? 나한테 저질렀던 행동들, 증거들을 모으려고 했어. 어차피 좀 있으면 죽을 인생, 뭐가 두려울 게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때부터 핍박, 폭력, 구타, 그리고 이복 오빠까지 합세해서 아빠에게 폭언을 일삼았던 걸 모두 증거로 수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영상이라든지 녹음본 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에는 아빠 손을 잡고 강제로 유서를 작성하게 하려는 그 개 같은 이복 오빠, 그리고 옆에서 얼른 써! 좋은 말로 할 때 쓰지 못해? 이렇게 악마처럼 부추기는 새엄마 그년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고, 또 다른 영상에는 엄마가 아빠 머리채를 잡고 회사 지분 넘기라고 폭행한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증거들을 모으려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한동안 생활해 왔던 걸로 보였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저는 아빠가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을지를 생각하니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이후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복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대와 폭력, 강압적인 물리력 행세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경찰에 고소를 바로 진행해 버리셨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덕분에 이복 오빠는 대표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한순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학대와 폭력, 폭언 등으로 인해 그 두 사람은 결국 철장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고요. 얼마나 속으로 통쾌하던지 마지막까지 그 두 년놈들은 아빠에게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아빠는 더 이상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네 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픈 사람을 이렇게 병신으로 만들어? 난 당신하고 네 놈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런데 돈에 눈이 멀어 애비도 못 알아봐? 내가 죽으면 어련히 알아서 재산 분할 받을 수 있거늘 그게 전부 욕심나서 이렇게 몹쓸 짓을 해? 콩밥 먹고 정신 차려. 그리고 너희 두 사람한테 내 재산 단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이 나쁜 놈들아.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이렇게 감옥에 보내실 거예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시는 아버지가 어딨어요? 앞으로 반성하며 살게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여보, 내가 당신하고 산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매정하게 나와.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내가 정신이 나갔던 거라고. 이렇게 그들은 애걸복걸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아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시원하던지 제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꼭 벌을 받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네요. 아빠는 그렇게 그들을 감방에 보내시고 이혼을 하신 다음 홀로 되신 날 혼자서 자발적으로 호스피스 요양원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빠는 그동안 시한부 선고를 받고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어차피 가망이 없다는 걸 아시고는 자연 순리에 따르기로 하셨던 거죠. 그 과정에서 저와 남편이 간을 줄 수 있는지 조직 검사를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공여할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장기 기증자를 찾아봤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암이 전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돼버린 거였죠. 아빠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보기 싫었던 건지 그렇게 싫어했던 병원을 스스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꿈자리가 사나웠던 어느 날 늦은 새벽
저는 요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말에 신랑은 고민하지 않고 요양원으로 내달렸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렸었는데 딱 1년이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죠. 하늘도 이 상황을 아는지 아빠에게 시간을 더 부어주셨던 걸까요? 아빠는 6개월보다 조금 더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시간은 더 이상은 허락해 주질 않았습니다. 미안하게 됐네. 자네가 그동안 고생한 거, 내가 알아주지 못한 거 용서하게. 장인어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만이라도 장인어른 가슴에 상처 주면 안 됐었는데 결국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저도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 미안하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전 그 소리 들을 자격도 안 된 놈입니다. 아닐세. 이렇게 죽어가면서 생각해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믿었던 건 우리 사위였던 것 같아. 내가 그 마음도 몰라주고 내 아들만 챙기려고 했으니 이렇게 내가 벌을 받게 된 거지.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네. 부디 내가 죽거든 자네가 회사 잘 운영해서 더 큰 꿈을 펼쳐보기 바라네. 그리고 내 유산하고 회사 지분 다 자네와 딸 앞으로 돌아갈 걸세. 그건 이미 내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도 작성하고 다 처리했어. 내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고 받아주게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우리 딸, 아빠가 미안하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하고 미웠었지. 마음은 항상 우리 딸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지금껏 그렇게 표현을 못했던 건지. 이 세상에서 내 핏줄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나. 그러니 수정아, 아빠가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하고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을 해주고 싶구나. 수정아, 사랑한다. 아빠. 아빠의 그 말을 마지막으로 병원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더니 1시간도 못 가 눈을 감고 마셨어요. 저보다 더 슬퍼하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아빠를 안아주며 얼마나 오열을 하는지 감정이 북받쳐서 자신이 침을 흘리고 울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오열을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의 유언대로 햇빛이 잘 드는 납골 땅에 모셨어요. 지금도 틈틈이 시간을 내 아빠를 찾아뵙고 있고 남편은 회사가 힘들거나 고민이 많을 때 홀로 아빠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이후 남편은 똑똑한 기질을 발휘해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복 오빠가 회사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청구하기로 했고요. 법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리도 없을 테지만 지근지근 밟아준다고 합니다. 결국 새엄마와 이복 오빠 놈은 교도소에 나와서도 남편에게 탈탈 털리게 될 겁니다. 아빠를 대신해 사회 나와서도 발을 못 붙이게 만들 거라고 벼르고 또 벼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얼마 뒤면 출소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재산 소송을 걸 거라고 하더군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2배로 갚아줄 테니 딱 대기하라고 일러주었네요. 그들은 아빠가 돌아가셨어도 어디에 모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아직도 돈부터 말하는 개쓰레기들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최후의 복수를 준비 중이에요. 옛말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남의 것을 탐내다 보면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며 분노하고 화나고 열받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저와 같은 일을 겪어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뉴스만 잠깐 틀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까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와 같은 일 절대 겪지 마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저는 저희 가족 잘 내조하며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후기 남길 일이 있으면 다시 사연 보내도록 할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람의 굴곡진 인생을 옆에서 바라보며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거구나를 뼈저리게 느낀 한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엄마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밑바닥을 본 사람이에요.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어릴 때부터 제 부모의 그런 모습들을 보며 자라온 사람으로서 한켠에는 씁쓸함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밑바닥 인생이 다 해결되는 과정까지 보게 되면서 많은 안정을 찾은 상태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저의 현명하고 어진 아내 덕분이었어요. 아내가 아니었다면 저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엄마와 영영 인연을 끊고 죽을 때까지 후회와 아픔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행복이 영영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에 대한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선 저의 어린 시절과 저희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당시 엄마는 저하고 여동생을 정말 잘 키워주고 남편과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었죠. 문제는 아빠가 문제였습니다. 아빠는 늘 돈 못 버는 아빠 대신에 힘들게 일해가며 돈을 벌어오는 엄마에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엄마에게서 갈취해간 돈으로 도박을 하는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힘들게 드러났던 보험 해지는 기본이고 밥 먹을 쌀이 없어 힘든 날들을 보내야 하는 날이 많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저희를 굶겨보지 않으시려고 어떻게든 쌀을 마련해 단 몇 입이라도 먹게 해주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런 집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도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 집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는 그렇게 힘들게 지냈어요. 그래도 하나 위안이 되는 추억이 있다면 엄마는 꼭 월급날만 되면 그날 하루만큼은 저와 여동생에게 치킨을 사주거나 학교 앞에서 저희들이 하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같이 가는 길에 떡볶이를 먹거나 저희가 좋아하는 외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어린 마음에 늘 엄마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추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반면에 너무나 지옥 같았던 추억은 바로 아빠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도박에 완전 미쳐서 지냈어서 도박으로 돈을 다 잃고 엄마한테도 뜯어낼 돈이 없으면 늘 엄마에게 소리를 치고 때리면서 돈 벌어오라고 난동을 치던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이 자식으로서도 너무 보기 힘들었는데 엄마도 결국에는 아빠를 버리고 이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는 엄마랑 살고 싶어 했지만 아빠가 저희를 절대로 못 보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엄마만 짐을 싸들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죠. 그렇게 엄마와는 헤어지게 되고 저와 여동생은 아빠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아빠 몰래 꾸준히 저희를 찾아왔고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이혼하고 떠난 엄마는 제가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도 자주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만남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거의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도 엄마는 제 전화도 제 여동생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동생과 함께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요즘 엄마가 연락이 좀 안 됐지? 미안해. 근데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엄마가 저번에 말했지? 엄마 재혼하게 됐다고. 엄만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로, 다른 자녀들의 엄마로 살아야 할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너희 엄마로 지내왔고 내 인생 다 바쳐서 너희한테 엄마 노릇했으면 이젠 엄마도 엄마 인생 살게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가 연락할 때까진 안 했으면 좋겠다. 너네가 계속 연락하면 엄마 입장이 정말 난처해. 엄마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럼 잘 지내렴. 엄마는 이 문자만 하나 달랑 저에게 보내놓고는 그 이후로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여동생과 저는 엄마가 이해가 되면서도 어떻게 우릴 이렇게 단숨에 내쳐버리고 버릴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게다가 제 여동생은 당시 아직 고등학생이었기에 더 엄마의 품이 필요했는데 그 시기에 가차없이 여동생을 버려버린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엄마로 보지 않고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생각을 한다면 그동안 아빠한테 핍박받고 이혼을 해서도 우릴 놓지 않고 꾸준히 연락을 해준 것만 해도 엄마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와 여동생은 엄마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엄마마저 없고 아빠도 여전히 도박꾼으로 사는 실정에 저는 대학교를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그렇게 집을 떠나고 난 뒤에 저희를 전혀 케어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돈을 벌지 않았고 여전히 도박에 미쳐 있었죠. 그나마 20살 때까진 엄마와 연락이 닿았기 때문에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 밥을 먹으며 살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어 동생 용돈도 주고 생활비에 보태 쓰며 살았죠. 그게 20살 취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엔 대학도 못 가고 취직을 해야 하는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저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곳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전라도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서 경기도로 혼자서 이사를 오게 된 케이스였죠. 아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된 사람이라 저희는 공감대도 많이 맞고 해서 더 친하게 지내면서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는 연애를 무려 7년 동안 했고 아내는 제가 군대 다녀왔던 것까지 모두 다 기다려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제 여동생과도 무척 잘 지내서 얼마나 더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땐 저보다도 더 제 동생을 잘 챙겨줬어요. 한 번은 둘이서 면회를 왔는데 동생이 신이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빠, 나 언니가 영어학원 등록해줬어. 내가 이제 취업 때문에 토익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까 바로 학원 끊어주던 거 있지? 진짜 언니는 사랑이야. 오빠보다 나아. 뭐? 아니 토익 학원이면 많이 비싸잖아. 왜 그랬어? 내가 모아둔 돈으로 다녀도 충분할 텐데. 그리고 얘도 지금 알바하고 있다며. 내가 그만두라고 했어. 알바하면서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얼마나 힘들겠어? 게다가 아직 대학교도 다 졸업 못했는데 그거 다 하면서 지내는 거 쉽지 않잖아. 오빠 고생하는 거 여동생한테도 그대로 시킬 거야? 그러지 말고 어차피 난 들어갈 데 없으니까 오빠는 군대에서 나라 열심히 지키고 또 정연이는 정연이대로 대학교 공부 잘 마치고 졸업 전에 취업 바로 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난 오빠 대신에 정연이 뒷바라지 해주는 걸로 하자. 대신에 둘 다 아주 나한테 잘해라. 언니, 역시 언니 짱. 난 우리 오빠보다 언니가 훨씬 든든하고 좋다니까.
오빤 진짜 언니한테 잘해라. 알았냐? 야, 당연하지. 내 여자친구야. 내 여자친구 없었음 너도 그렇게 호강 못한다. 너나 내 여자친구한테 잘해. 난 아주 공주님 모시듯 할 거야. 선영아, 진짜 고마워. 내가 정말로 너한테 잘할게. 저희는 그렇게 서로 끈끈하게 지냈고, 당시 제 아내는 20대 중반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도 저와 제 여동생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평생 제 아내에게 잘하면서 살자라는 생각으로 청혼을 했고, 저희는 7년이라는 기나긴 연애 끝에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 다행이었던 건 아빠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성인이 되면서 아빠는 제가 돈을 벌게 되니까 또다시 돈 요구를 심하게 해왔고, 그 길로 여동생과 집을 나와 아빠와는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도 전라도에서 했습니다. 사실 제 쪽에서는 결혼식에 올 지인이 별로 없었기에 결혼식은 처가가 다 모여있는 전라도에서 했어요. 처음 전라도에 인사를 갔을 때 처가 부모님이 절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방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에 시골의 정, 전라도의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귀뜸만 있을 뿐이었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진짜 시골 인심, 전라도 음식은 대단한 거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죠. 음식이 어찌나 맛있고 얼마나 양도 종류도 많이 내어주시는지 그날 밥을 열심히 먹고는 소화제를 2알이나 삼켜야 할 정도였어요. 전라도의 다른 식당을 가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나 저희 장모님도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손도 크고 마음도 크신 분인데다 더더욱 저를 잘 먹이느라고 상이 후들어지게 차려주신 덕분에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죠. 아따, 우리 사위라고? 오메, 잘생겼는 거. 우리 딸이 무엇이 좋아? 네, 장모님, 항상 절 잘 챙겨주고 보잘것없는 절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 좋습니다, 다. 그라제, 우리 딸이 최고제. 우리 집이 형편이 좀 안 돼서 대학은 못 보냈지만 그래도 내가 보증함세. 난 조건 배경 다 필요 없어. 그저 내 딸이랑 평생 오랫동안 행복하게 서로 책임 다하면서 그러고 살면 되는 것이요. 알겠는가? 네, 물론이죠, 장모님. 제가 평생 우리 선영이한테 잘할 거예요. 장모님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절 사위로 받아주셨고, 장인어른도 저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따뜻하게 절 맞이해 주셨어요. 두 분은 감사하게도 저의 상황을 다 아시고서 저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전라도에서 하긴 했지만 조촐하게 진행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는 10년의 세월 동안 정말 잘 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죠. 그때 저와 아내는 서로 맞벌이를 했는데 저는 택배 일을, 아내는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둘 다 공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나름 둘 다 자리를 잘 잡은 상태로 할 수 있어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던 터였죠. 근데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고 그건 다름 아닌 20살 이후로 연락이 끊겼던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거의 20년 만에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고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목소리에 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그동안 핸드폰을 바꾸면서도 번호는 바뀌지 않았는데 대신 저한테 있던 번호들이 몇 번 없어지면서 엄마 번호까지 없어졌었기에 저는 모르는 번호로 알고 받았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던 거였죠. 여보세요? 정원이? 정호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기억하겠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엄마 목소리도 많이 변했을 텐데 알아듣겠니? 네? 엄마요? 아니, 엄마, 갑자기 어떻게 제 번호 가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었지. 아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연락을 했지. 엄마 그동안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니? 아, 아니요. 처음엔 많이 원망스러웠지만 엄마도 엄마 인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처음엔 좀 아쉽고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저도 정연이도 엄마 이해했어요. 근데 그래도 가끔 안부라도 물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했지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해해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내 새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니? 결혼은 했고? 네, 결혼해서 이젠 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정연이는 아직 시집 안 가고 혼자서 지내고 있고요. 아직은 일하면서 혼자 지내는 게 재밌고 좋대요. 그러는 엄마는요? 엄마는 잘 지내시는 거죠? 어, 나야 뭐 잘 지내긴 하는데 아니, 엄마 사실 못 지낸다 정호야. 오랜만에 연락해서 정말 미안한데 혹시 엄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엄마 좀 살려줘라 정호야. 네? 엄마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신데 살려달라고 그러세요? 있지. 엄마 이혼했어. 엄마 두 번째 남편하고도 이혼했다. 내가 정말 이런 못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또 이렇게 돼버렸어. 네? 이혼이요? 아니 어쩌다가 이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게 말이다. 엄마 팔자가 진짜 엄마 팔자가 이 모양인가 봐. 그냥 난 내 팔자가 너무 엉망인 것 같다. 네 아버지도 도박 때문에 가정 파탄내. 지금 엄마 재혼했던 남자도 그렇게 도박에 도자도 모르더니 늦바람이 불어서는 또 가정이 파탄났다. 그 집안에 있던 돈 없던 돈 다 써대고는 지금은 남은 게 없어. 정말 엄마 너무 힘들다. 엄마 인생은 왜 이런 거니? 엄마는 엉엉 울면서 저에게 하소연하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엄마는 두 번째 남편과도 도박 때문에 이혼을 하신 거였죠. 엄마는 거의 20년 만에 또 이혼을 하면서 인생의 큰 굴곡을 경험하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우선은 전화를 끊고 엄마를 만나기로 했죠. 아내에게도 동생에게도 모두 말을 했지만 그날은 오랜만에 엄마를 만나는 자리였기에 저와 여동생만 먼저 나가 엄마를 만났죠. 여동생과 엄마도 눈물의 재회를 한 뒤에 저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엄마가 또 하나의 갑작스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호야, 정연아, 너희 둘이 이렇게 엄마 없이 잘 커서 장가도 가고 사회인으로 어엿하게 성공한 것 보니 이 엄마가 얼마나 고맙고 대견하게 느껴지는지 몰라. 정말 고맙다. 내 새끼들. 엄마가 많이 미안해. 근데 이젠 엄마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힘도 없고 몸도 아프고 많이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이제 너희도 다 자리를 잡았으니 정호나 정연이가 이 엄마를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엄마 이제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됐어. 그나마 그 집안이 있는 집안이었는데 지금 도박으로 재산 다 잃고 집도 절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 집안에 있던 자식들은 애초에 내 친자식이 아니었어서 그런지 하루 날 내치더라. 참 그것도 많이 서러운 일이더라고. 내가 너희 둘까지 뒤로하면서 키워낸 애들이었는데 그래서 말인데 이젠 너희가 날 좀 받아줘라. 이 엄마 너무 힘들어. 몸도 아프고 더는 갈 곳도 없다. 엄마는 울면서 저희에게 받아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둘 다 너무 당황했지만 일단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정중하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죠. 둘 다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꼭 좀 부탁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날 헤어졌고
저희 두 명의 집 중에 어디든 모시고 가볼까 했지만 솔직히 둘 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를 섣불리 모시고 가기가 힘들어 깨끗하고 좋은 숙박업소로 엄마를 임시적으로 잠깐 동안 모신 후에 저는 제 동생과 와이프를 다 모이게 한 후 상의를 하고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기로 하는 거였죠. 정말 고맙게도 아내는 모든 상황들을 다 들은 이후에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여보, 우리 어머님은 우리가 모시고 살자. 이건 당연히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 아가씨는 지금 재밌게 일하면서 돈 벌고 돈 모으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 모시고 살면 많이 힘들 거야. 우린 애들도 그래도 좀 컸고 당신이 장남이기도 하니까 우리 집에서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장 모시고 와. 어머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다. 그런 일로 이혼하는 건 한 번으로도 힘든데 벌써 두 번째 겪으시는 거잖아.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 그리고 어머님 혼자 숙박업소에 들어가 계시게 하면 어떡해. 얼른 모시고 와. 아니다. 지금 나랑 같이 가자. 가서 얼른 어머님 모시고 오자. 아내가 이렇게 말해준 덕에 저는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건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 부부와 엄마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처음 만난 날, 제 와이프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저는 당시 그 손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지만 실은 그 손은 잡지 말아야 할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은가 동시에 저희 집은 완전히 뒤집혀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아내는 그 손을, 엄마의 약해 보이는 손을 잡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엄마한테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잘 지내고 계셨고요. 엄마는 저희한테 헌신적으로 하셨던 것처럼 잘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밥도 차려주시고 아내와 같이 장도 보러 다니면서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들 해주겠다며 신나게 지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심을 했는데 그게 딱 한 달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우리 집에 온 지 딱 한 달 만에 저희는 아주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딱 한 달 뒤부터 우리는 점점 밑바닥을 걸어야만 했죠. 엄마가 집에서 지내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던 중에 엄마가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해오셨습니다. 정호야, 있잖아. 엄마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있는데 네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엄마가 부탁 하나만 좀 하자.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그게 있잖니. 엄마가 전 남편이 도박으로 사고치게 되면서 그거 해결하느라 지인들한테 돈을 좀 빌렸었어. 근데 나도 능력이 안 되니 그걸 다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네. 엄마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돈을 빌렸다고요? 얼마 정도 되는데요? 한 2천만 원 돼. 뭐라고요? 2천만 원? 그래,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내가 정말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야. 너한테 말 안 하고 싶었는데 나도 상황이 몰리니까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아니 어쩌다가 그 큰 돈을 빌린 거예요? 너도 봤잖아. 네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인간도 똑같았어. 나한테 돈 가지고 오라고 온갖 협박을 다 하면서 날 힘들게 하는데 나도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거야.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들어. 너무 끔찍한 기억들이라고. 엄마, 알았어. 울지 마요. 내가 아내하고 얘기해 볼 테니까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엄마를 진정시켜드리고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그때도 고맙게도 흔쾌히 우리 적금 통장을 내어주던 거 있죠? 여보, 우리 적금 들어놨던 돈 있잖아. 이거 일단 우리 급한 거 없으니까 어머니께 드리자. 마침 딱 2천만 원이니까 어머니께 드리면 딱이겠네.
이거 내일 해지시켜서 우선은 급한 대로 어머님 쓰시게 하자.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 나도 여자지만 난 당신이 나한테 그런다고 하면 정말 살기 힘들 것 같아. 근데 어머님은 그걸 2번이나 겪으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드리고 어머님 힘든 거 다 해결해 드리자, 여보. 당신은 진짜 천사야.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거야?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정말로 더 잘할게. 당신한테는 정말로 좋은 남편이 되어줄 거야. 약속할게. 아내는 그렇게 또 한 번 저희 엄마를 구제해줬고, 엄마에게는 다음날 바로 가서 그 적금을 해지시킨 다음에 돈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보내준 2천만 원을 받더니 그 이후로 2주 동안을 집에 들어오질 않더군요. 돈을 받은 날부터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왔길래 그 다음날 저는 걱정이 되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었죠. 엄마, 어제 돈 받고서 무슨 일 있었어요? 혹시 지인들이 엄마 더 힘들게 한 건 아니지? 왜 집에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예요? 정호야.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돈은 잘 갚았어. 그게 아니라 엄마는 엄마 지인이 돈을 좀 벌게 해준다고 일자리 잠깐 줘서 거기 와 있다. 너한테 말도 못했네 내가. 엄마 걱정하지 마. 한 2주 동안은 일 좀 도와주다 갈 것 같아. 엄마한테 정말 잘해주었던 은인 같은 사람이라 여기서 밥 먹고 일 잘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그 전화를 한 번 주고받은 이후에 2주 동안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도 엄마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기에 그냥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2주 만에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왔고, 엄마는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와 애들이 같이 저녁을 먹고 있던 때 엄마가 들어오셨는데, 엄마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내가 물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2주 동안 일하면서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아는 사람한테 카드 대출을 빌려 썼던 적이 있거든. 그 2번째 남편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또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고 갔지 뭐냐. 네? 그건 또 얼만데요? 1,000만 원. 네? 아니 왜 도대체 그 큰 돈을 사람들한테 다 빌려다 쓰신 거예요? 예, 엄마라고 뭐 쓰고 싶어서 썼겠니? 엄마도 다 어쩔 수가 없었어. 그 인간이 얼마나 독했는지 알아? 나도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 그 지인이 내가 다른 지인한테 2천만 원 갚았다는 거 어떻게 듣고는 나한테 연락 와서는 당장 돈 갚으라고 난리 치더라. 내가 진짜 언니 하면서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무서워질 수 있는 거니? 엄마 있는 데까지 찾아와서 내 머리채 잡고 멱살 잡고 난리도 아니었어. 나 참 정말 너무 힘들다.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해. 정우야, 엄마 좀 도와줘라. 제발 좀 도와줘. 엄마는 또 울면서 저희 앞에서 하소연을 하셨어요. 엄마, 정말 저도 힘드네요. 아니, 그 지인분이 정말 마지막 맞아요? 저희도 이제 더는 없어요. 엄마가 그 지인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도와드릴 거고, 그분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는 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엄마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딱 우리 가족 먹고 살 만큼만 벌어서 지내고 있는데 겨우 모아놓은 돈 엄마한테 다 써버리면 우리도 우리 애들 앞으로 들어갈 돈이 있는데 그거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 나도 알지. 근데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 잘 생각해봐요. 진짜로 이번이 마지막인지 또 있는 거 아닌지 좀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야, 없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정말로 엄마 더는 돈 빌린 사람 없어. 진짜야. 엄마는 더는 없다고 하셨고
저와 아내는 어쩔 수 없이 통장을 탈탈 털어서 그 돈을 내드렸습니다. 그걸 내드리는 순간까지 이걸 드려야 하는 건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내의 말에 그 돈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멱살까지 잡히셨대잖아. 뺨 맞고 멱살 잡히면서 얼마나 서러우셨겠어.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도와드리자. 어차피 이제 우리도 더 도와드리고 싶어도 뭐가 없잖아. 우린 우리 할 만큼은 해야지. 그래도 자식인데 도리를 해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 의지할 때가 우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더 고민하지 말고 이거 잘 드리고 와.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또 아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에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 돈을 보내주자마자 또 집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때는 한 달이 되도록 집에 안 들어왔고 심지어는 전화도 안 받으셨어요. 그저 집에 못 들어올 것 같다는 문자 하나 딸랑 온 게 전부였죠. 그 뒤로도 엄마는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서는 며칠 만에 들어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엄마와 지낸 지 1년 동안 엄마가 저희 집에 머문 시간은 거의 5개월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나머지 7개월은 거의 밖에서 지냈고 그게 다 돈 벌어 온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그러려니 하며 지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걸 알기까지 너무나 힘든 충격적인 순간을 보내야만 했네요. 사건이 터져버린 그날도 엄마는 거의 한 달이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계셨기에 당연히 집에는 아내와 애들만 있을 줄 알고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너무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아내와 엄마가 싸우는 소리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안으로 들어갔더니 충격적이게도 엄마 아내가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어?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지금까지 군말 없이 잘해주더니 왜 이래 진짜?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아, 이것 좀 놓으라고. 너 진짜 왜 이래? 어머님, 이것만은 안 돼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건 정말로 안 된다고요. 언제까지 저희 힘들게 하실 거예요? 제발 이것만은 참아주세요. 제발요. 야, 이까짓 게 뭐라고? 내가 갚는다니까? 얘가 쪼잔하게 왜 이래? 엄마와 아내는 무언가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제 아내는 엄마가 손에 쥔 것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엄마는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 제 아내를 밀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손에 있는 게 대체 뭐길래 저러나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우리 결혼 반지와 아이들의 돌반지가 들어가 있는 보석함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물건을 가지고 달아나려다 아내에게 딱 걸린 거였고 아내는 엄마가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거였어요. 저는 이 광경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 엄마한테 다가가 물었어요. 엄마, 이거 우리 결혼 반지랑 애들 돌반지 들어가 있는 함인데 이게 왜 엄마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가려는 건데요? 정호야, 있지? 이거 내가 가지고 갔다가 금방 갚을게. 엄마가 이게 좀 필요해서 그래. 네? 이걸 왜요? 이걸 왜 가지고 간다는 건데요? 저는 엄마에게 막 화를 내며 물었고 엄마는 이번에도 또 지인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그 돈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때를 피울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아내는 저에게 한 가지 말을 해줬고 그게 바로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알고 봤더니 엄마는 제가 없는 사이에 아내를 꼬드겨 총 1,300만 원 정도를 더 뜯어간 거였어요. 빌려가면서 저한텐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엄마는 아내를 회유하면서 예, 내가 진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우리 아들한텐 절대 말하지 말고 네가 몰래 나 좀 도와다오. 내가 우리 아들 겨우 힘들게 다시 만났는데 돈 문제로 짐덩어리 취급받고 싶지도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다시 내 아들이랑 헤어지는 일까지 겪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는 비밀로, 제발 비밀로 좀 해다오. 이렇게 말을 했었기에 아내도 저한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한테 말도 못하고 저 몰래 엄마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였죠. 찔끔찔끔씩 2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돈을 빌려갔던 엄마는 이번엔 아내가 더는 없다고 쐐기를 박으니 이젠 저희 결혼 반지와 애들 돌반지까지 탐을 냈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엄마가 돈을 필요로 했던 목적을 알고 나서 더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상상도 못할 이유였어요. 그건 바로 도박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막무가내로 저희 돈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떼를 쓰니 너무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리고 우리 등골만 빼먹으려는 엄마가 순간적으로 너무 미워서 바로 엄마 방으로 들어가 엄마 짐을 몽땅 들고 나와 가방에 싸려고 했고, 순간 엄마가 늘 가지고 다니던 짐가방을 열어 그곳에 옷가지들 꺼내 넣으려던 그때 그 안에서 끔찍한 것을 보고 말았어요. 그 안에는 TV에서 익히 봐왔던 도박할 때 쓰는 것으로 보이는 칩이 몇 개가 있었고, 그 안쪽에는 화투 세트와 종이 쪼가리로 구겨져 있는 강원도 버스 티켓이 여러 장 들어있더군요. 처음엔 그 종이까진 눈에 안 들어왔지만 그 화투 세트와 칩을 보는 순간 저는 거의 전기 충격을 먹듯 몸을 부들부들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한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대체? 이거 내가 아는 그거 맞아요? 엄마 설마 그동안 도박하고 다녔어요? 제대로 말씀해 보세요. 이게 뭔지 똑바로 설명하시라고요. 정호야, 그게 있잖아. 미안하다. 실은 있잖아. 맞아. 엄마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로 미안해. 미안해, 정호야. 엄마는 생전 그 두 남자에게 도박 때문에 시달렸으면서 엄마도 도박에 빠져서는 저희한테 돈을 뜯어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동안 저희에게 빌려간 돈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갚은 것이 아니라 실은 강원도로 들어가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도 강원도에 도박하는 곳이 있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엄마는 거기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거기가 어떤 곳이길래 사람들이 가서 도박에 미치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봤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젊은 사람들보단 나이 있는 사람들, 50대에서 60대 정도 있는 중년의 아줌마 아저씨들로 가득했어요. 엄마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엄마는 거기에서 숙박업소를 하나 잡아 돈이 떨어질 때까지 도박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또 여기저기 빌리고 하면서 도박을 했던 것이었어요. 엄마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면서도 엄마는 자신의 도박을 위해 저를 속여가면서 돈을 다 뜯어갔던 거였죠. 아내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서 망연자실해버렸고 며칠을 시금 전폐할 만큼 힘들어했어요. 4,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나도 처음엔 이러지 않았는데 네 아빠도 그렇고 두 번째 남자도 그렇고 그 인간들 때문에 이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엄마가 그 두 번째 남자만큼은 내가 맞고 싶어서 용을 쓰다가 내가 오히려 그 인간한테 세뇌당하고 꼬임에 넘어가서 도박에 미쳐버리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다. 미안하다. 근데 너무너무 생각이 나.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냥 그 생각에 하루가 아주 돌아가질 않을 지경이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정말 모르겠어. 미안하다, 정호야. 근데 저는 엄마가 아무리 울면서 말을 하고 하소연을 해도 도저히 용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말씀을 드렸죠.
엄마, 죄송하지만 더는 엄마랑은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20년 다 되는 시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엄마 도박하겠다고 우리 피 같은 돈을 다 가지고 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가 어딨어. 나 결혼할 때 혼주석에 아무도 없었어. 근데 엄마가 우리한테 이렇게 또 대못을 박아요? 그냥 우리 여기에서 인연 끊어요. 끊고 지내요, 제발. 정호야, 너만은 엄마 버리지 마. 너까지 엄마 버리면 엄마 이 세상 못 산다. 정호야. 엄마는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고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날은 저도 지치고 엄마 제 아내도 지쳐서 그냥 일단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민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술만 마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내도 식음을 전폐하며 힘들어하다가 먼저 아내가 기운을 차리면서 절 위로해줬죠. 여보, 많이 힘들지? 여보, 나도 한 잔 줘. 우리 여보랑 나도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같이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 보내보자. 뭐? 당신 이제 괜찮은 거야? 괜찮아, 여보. 있잖아, 내가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어머님 버리지 말자. 어머님이랑 연 끊는 거 하지 말자. 뭐? 당신 우리 엄마 밉지도 않아? 용서할 수 있어? 난 그게 도저히 안 돼서 괴로운데 당신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물론 쉽지 않지. 근데 내가 여기저기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 찾아봤는데 이게 도박에 한 번 빠지면 정말 중독이 심한 것 같더라고. 머리로는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 이런 상태에서 어머님이랑 연 끊고 지내면 어머님은 또 도박장에서 남은 인생 다 허비하실 텐데 그런 모습 볼 수 있겠어? 어머님 그럼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무작정 어머님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하면서 받아주자는 건 아니고 당신이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어머님에 대한 결정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 믿어. 그리고 당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난 도와줄 거니까 당신도 나 믿어줘. 그리고 방법을 잘 찾아보자. 아내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뼈를 때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절 울렸어요.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지금도 도박 생각 나시죠? 지금도 힘드세요? 그게 그렇네. 엄마, 자, 이거 받아요. 이거 10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빨리 가서 도박하세요. 뭐? 청호야,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이거 가지고 바로 도박장으로 가시면 그날로 엄마 저는 인연 끊는 거예요. 그냥 평생 엄마는 도박하면서 그 인생 그대로 망쳐가면서 사세요. 대신에 이 돈 놓고 나랑 같이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저랑 같이 정신병원에 가요. 가서 치료받아요. 도박 중독 그거 쉽게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엄마 인생 망치는 그 도박 영영 끊고 나랑 내 와이프 그리고 엄마 손주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당장 저랑 병원에 가요. 가서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까지 해서라도 치료받자고요. 그게 내 제안이에요. 두 가지 중에 선택은 엄마가 하면 되고요. 전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대신 이 돈 가지고 도박 선택하는 순간 저랑 엄마 인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내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정연이한테도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에게 똑 부러지게 제안을 했고 엄마는 저의 말을 듣더니 한참을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분을 서로 말없이 지켜보고 있던 중에 엄마가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야, 엄마 치료받을게. 병원 들어가서 치료받을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엄마 치료받고 싶어. 엄마도 실은 이 삶이 너무나 괴롭다. 내가 힘들어서 도망쳐버린 그 인생을 내가 너한테 물려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그래서 엄마는 치료받고 싶다. 고마워. 엄마한테 그런 제안을 해줘서. 엄마 버리지 말아줘, 종호야. 엄마 꼭 치료받고 다 나아서 올게. 엄마, 잘 선택하셨어요. 만약에 엄마가 저 대신에 100만 원을 선택했더라면 전 그 자리에서 이 돈 드리고 엄마 2번 다시는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날 선택했으니 전 끝까지 엄마 책임질 겁니다. 대신에 엄마 병원 가서 다 낫기 전까진 못 나오게 될 거예요. 꼭 다 치료받고 다 완치되고 난 이후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도 최선을 다할게. 엄마도 최선을 다해서 나을게. 엄마는 그 길로 유명한 정신병원으로 가서 도박 치료를 받으셨어요. 처음엔 엄마는 많이 외롭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또 정신병원까지 들어가게 된 자신의 신세가 많이 처량해 보이기도 했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희가 꾸준히 가서 얼굴 뵙고 시간도 종종 보내드리고 하다 보니 엄마도 빠르게 적응하면서 치료에 매진을 할 수 있었죠. 엄마, 많이 힘들지? 요즘은 좀 어때요? 아직도 도박 생각나요? 요즘은 좀 괜찮어. 생각도 그렇게 많이 안 나. 책도 보면서 시간 보내니까 이젠 시간도 잘 가고 하루 보내는 것도 가벼워. 다행이네, 엄마. 엄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다 엄마 편이 되어서 엄마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나와서 나올 생각 하셔야죠. 알았죠? 그래, 고맙다, 정호야. 엄마, 더 열심히 치료받아서 나갈게. 말끔한 모습으로 나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는 그 뒤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잘 치료받고 잘 버티셨어요. 중간에는 밖에 나와서 외식도 하고 시간도 보내면서 하니 좀 더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엄마는 퇴원을 하셔서 저희와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다시 제가 알던 인자하고 따뜻했던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와 너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엄마가 퇴원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나 제 와이프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한동안은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고 집이나 장 보러 나갈 때만 잠깐 나가고는 늘 집에 머물면서 청소와 밥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을 다니고 계세요. 이제는 집에서 쉬기만 하는 것도 지겹다면서 식당 일을 알아보고는 열심히 다니는 중이시죠. 처음에는 저랑 아내가 둘 다 말렸는데 엄마는 우리한테서 갈취해간 돈을 다 갖고 싶다며 꼭 일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해 드렸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한 대로 한 달 월급 받으면 200만 원을 우리한테 주시고 남은 걸로는 본인 용돈 하면서 손주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저희도 가끔씩 외식도 시켜주시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덕분에 엄마는 지금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엄마는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정호야, 엄만 요즘 너무 행복해. 사실 내가 그동안 도박에 빠지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근데 그 괴로우면서도 그게 안 끊어지니 더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엄마 정말 행복하다. 너희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엄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받아줘서 고맙다. 우리 며느리한테도 너무 고맙고 내가 진짜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둔 것 같아. 아니지, 네가 장가를 잘 간 거지. 어쩜 저렇게 좋은 아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네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 그리고 내가 선영이한테 참 고마워. 이 못난 시애미 받아주고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내가 여자니까 잘 알잖아. 참 모두에게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는 이렇게 제 손을 꼭 잡고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엄마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우리 가족들도 다 안정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야 진짜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 동생 정연이가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혼주석의 자리가 채워지게 되어 그게 저는 너무나 기쁘답니다. 요즘 시대에 결혼 늦게 가는 것쯤이야 흠도 아니고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때도 저는 제 여동생이 혹시나 가족에 대한 상처 때문에 시집을 안 가는 건가 싶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짝을 만나 시집을 간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주석에는 저와 엄마가 자리에 앉아 제 동생 시집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박에 미쳐버린 두 남자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결국 그 자신도 도박에 빠져 허우적대는 삶을 살게 된 우리 엄마는 재혼하느라 뒤로 미룬 자식들의 삶까지 망쳐버릴 뻔했었어요. 하지만 현명하고 어진 며느리, 그리고 엄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장남의 희생 덕분에 저희 엄마는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저도 엄마의 부재로 인해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와이프의 공이 컸기에 저는 지금도 제 와이프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평생 저의 여왕님으로 잘 모시고 살 생각이에요. 지금은 엄마와 와이프 둘이서 얼마나 좋은 고부지간이 되었는지 둘이서 오히려 저보다 더 알콩달콩 잘 지내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중독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겪은 바로 도박 중독은 정말로 더 무서운 중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가 훼손당하면서도 도박을 못 끊어서 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독하게 끊어내셨고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으로서도 참 감사하게 느껴지기까지 해요. 정말 어려운 역경이 우리 가족에게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행복만 있을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 행복이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서로가 서로에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 이 세상에 일방적인 관계는 없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건강하게 관계가 유지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또 깨달았기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소중한 인연들과 그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꼭 함께 서로 노력하며 의지가 되어주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좋은 인연들이 나타나기를 저도 응원하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